독후평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지음 사계절 2020년 11월 16일 출간. 발췌 목록 성찰. 그것도 맞는데 지금도 묶을 수 있어요.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걸리는 것만 달라요. 동반 성장은 가능하다. 지금 어린이를 기다려주면 어린이들은 나중에 다른 어른이 될 것이다. 세상의 어떤 부분은 시간의 흐름만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나는 어린이에게 느긋한 어른이 되는 것이 넓게 보아 세상을 좋게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를 기다려주는 순간에는 작은 보람이나 기쁨도 있다. 그것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린이와 어른은 함께 자랄 수 있다. 흐뭇. 고마워. 아무튼 나도 이제 아람이처럼 농구인이야. 그러자 아람이는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3일차 농구인이시죠. 착하다는 의미. 슬프고 두려운 일이지만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착한 어린이가 되려고 애쓰다 멍드는 어린이가 어딘가에 늘 있다. 흐뭇. 예지야, 그럴 때 무시의 반대말을 떠올려보면 좋아. 아, 알았다. 유일한 답이라는 듯 예지는 이렇게 썼다. 서로 몸이 달라도 같이 놀자. 그 순간 나는 예지에게 150번째로 반했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존중이라는 단어를 가르치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기회를 줬다. 예지는 이번에는 이렇게 썼다. 서로 몸이 달라도 반겨주자. 어린이에게 예의를 갖추는 이유. 점잖게 행동하고 남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것. 그래서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는 이상하다고 느꼈으면 좋겠다. 사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그것이다. 평소에 나는 어린이 품위를 지켜주는 품위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어린이 앞에서만 그러면 연기가 들통나기 쉬우니까 평소에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악몽, 성장통.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악몽은 자기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어린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새삼 대단해 보이기도 한다. 놀기의 소득. 그때그때 필요한 규칙을 만들고 고치고 응용하면서 배우는 것이 없을까? 여럿이 어울려 놀다가 억울한 처지가 되어보고 박수도 받아보고 믿기지 않는 승리나 아까운 패배를 경험하는 것은 어떤가? 같은 편이 되고 싶지 않던 아이와 한 편이 되어보고 힘을 합치고 의외로 손발이 맞아 가까워졌다가 다시 실망하고 다시 기대하는 것도 소득이 아닐까? 복잡한 감정들을 곱씹으며 집에 갔다가 다음 날이면 모든 것을 깨끗이 잊고 어린이는 다시 놀이터로 달려나간다. 나는 이런 순간들이 어린이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자양분이 된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지금이 몇 시인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잊고 자기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노는 그 순간이 어린이의 현재를 빛나게 한다. 놀기에는 아주 큰 소득이 있다. 부모는 모래다. 나는 마치 격언인 것처럼 하준이의 말을 그대로 외웠다. 밑에 모래 있으면 떨어져도 안 아파요. 이 말을 떠올릴 때마다 어린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지금이 제일 부자다. 후후,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40대는 그전보다 돈이 많아. 선생님은 20대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거든.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지금이 제일 부자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다 사 먹을 수 있어.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길 수밖에 없다. 상처와 함께하는 승리로군. 하고 있을 때 다시 재준이가 침착하게 입을 뗐다. 선생님, 저희는 일을 안 해도 돼요. 엄마 아빠가 사주세요. 인간관계 훈련시 써먹자. 첫 수업 때 나는 어린이에게 선생님이 모를 것 같은 나에 대한 5가지 사실을 말해달라고 한다. 그리고 학교나 가족관계, 눈에 띄는 재능 같은 것은
이미 부모님께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해준다. 달라서 아름답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주는 활기차다. 서로 달라서 생기는 들쭉날쭉함이야말로 사무적으로 보일 만큼 안정적인 질서다. 그런 우주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나는 안심이 된다. 우주가 우리 모두를 품을 수 있을 만큼 넓다는 사실도. 과거의 우울하고 괴로운 나를 치유하는 법. 과거로 돌아가서 어린 나에게 코피가 창피해 울던 나에게 어른이 되면 이런 집에서 살 거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린 나는 그 말을 믿을까? 믿어주면 좋겠다. 육아 프로그램을 안 보는 이유. 연말 TV 예능 프로그램 시상식에서 아버지들이 아이를 돌보는 리얼리티 쇼가 대상을 받았다고 한다. 출생률이 떨어지는 시대에 아이 돌보는 즐거움을 전파하는 것이 이 쇼가 상을 받은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이 쇼를 보지 않는다. 육아가 거의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떠맡겨지는 현실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게 불편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그런데 그보다 큰 이유는 거기 나오는 집들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선생님들은 계속 공부를 한다. 강연이나 공부 모임, 그 밖의 자리에서 선생님들을 뵐 기회가 종종 있다. 그때마다 놀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계속 공부를 하신다는 사실이다. 교과 수업에 대해서, 어린이 책에 대해서, 교수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는 내가 생각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선입견이 어쩌면 맞는지도 모른다.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거라는 점이다. 당근, 흐뭇. 어른 되면 좋은 점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김밥 먹을 때 당근을 빼도 엄마한테 안 혼나는 거야. 사 먹을 때는 아예 빼서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부럽다는 어린이도 있고, 아니 당근이 왜 싫어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하고 훈계하는 어린이도 있다. 요리를 좋아한다. 나는 요리하는 게 대체로 좋다. 나의 컨디션과 주방 상황에 따라 메뉴를 결정하고 대강의 순서를 잡고 순발력과 융통성을 발휘해서 적당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좋다. 맛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 입맛에는 맞게 만들 수 있으니 만족한다. 음식을 친구들과 나누는 건 더 좋다. 어릴 때와 달리 누구와 무엇을 먹을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게 먹는 즐거움의 영역을 많이 넓혀준 듯하다. 채식주의. 친구들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나도 채식의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편식을 하고 있다. 고기 요리 사진이나 고기가 먹고 싶다는 말 등을 SNS에 쓰지 않는 것으로 시작했다. 하루 한 끼라도 완전 채식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식이나 매식이 줄었다. 육식보다 채식은 재료 관리며 요리에 손이 많이 간다. 대신에 제철 채소를 챙겨 먹는 즐거움이 크다. 피아노 에피소드, 대화법, 성찰이 필요. 그런데 피아노는 배워보셨어요? 네,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인가. 안 배워보셨구나. 나는 얼굴이 조금 화끈거렸다. 그래도 한편 어른이 피아노를 배우려 오시다니 참 잘하셨어요. 피아노 배우면 얼마나 좋은데요 하는 격려도 받고 싶어서 약간 우쭐거리며 물었다. 그래도 60대 시작하는 것보다는 40대 시작하는 게 낫죠? 그러자 선생님이 갑자기 정색하셨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60대 분들은 여기에만 집중하시거든요. 부러운 표현. 첫 곡 연주를 시작할 때 나는 심장이 귓속에 있는 줄 알았다. 이 정도로 크게 뛰면 피아노 소리랑 섞이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지경이었다. 앙코르 곡을 연주할 때는 사람의 심장이 입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확신했다. 연주회를 마치니 새삼 선배들이 대단하게 여겨졌다. 목적이 다른 조작 둘. 그 뒤로도 녹음을 목표로 피아노 연습을 하곤 한다. 악보에 동그라미를 10개 그려놓고 한 번 연습할 때마다 하나씩 꼭지를 그려 사과를 만들기도 한다. 몇 번 연습했는지 세어보기 위해서다. 그 얘기를 했더니 한 친구는 나도 어릴 때 그거 했어. 근데 나는 조작했는데 연습 안 하고도 한 것처럼 하고 웃었다가 조작을
나도 조작을 하긴 한다. 접착 메모지에 사과를 그려서 10개가 되면 떼어버리고 악보에는 5번 연습한 정도로만 표시하는 것이다. 매우 동감. 피아노를 배우면 배울수록 어렸을 때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 좋은 어른들은 많다. 거기가 왼쪽 창가였던 것. 그분이 호리호리한 체격에 반팔 셔츠를 입었던 것까지 생각난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다. 모르면서도 인사를 하는 호의. 한 아기가 나를 빤히 보더니 내가 누군지 드디어 생각났다는 듯이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모르는 아기였지만 나도 비슷한 톤으로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그것이 아기들의 어떤 부분을 자극한 모양이다. 오라를 받은 아기 군단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안녕하세요를 외쳤다. 한 명씩 마주보며 답하면서 겨우 빠져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나와 인사를 나눈 아기가 물었다. 그런데 누구세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인사를 해주는 게 어린이인 것이다. 이런 호의가 또 있을까? 잊어야 한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말이다. 그만큼 멋있는 어른이 되려면 친절을 베풀고 잊어버려야 하는데 나는 그럴 자신은 없다. 규현이가 양말을 벗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어린이의 말 엄마가 예의상 신어야 된대요에 비추어 보건대 아마도 본인은 별로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인데 맨발이면 실례라는 어머니와 불편하다는 어린이가 실랑이를 벌였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수업 중에 그만 못 참고 벗어버리는 것이다. 작가의 참신한 관점과 생각이 부럽다. 동의한다. 대부분의 양육서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이의 개성을 존중해라인데 어째서 부모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걸까? 세상의 엄마 아빠는 다 비슷한가? 양육서이니까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양육자에게 이렇게 관심이 없어도 되나? 그런 상태에서 이럴 땐 이렇게 식으로 접근하면 결과적으로 아이들도 비슷해지는 것 아닐까? 내 아이들이 미워하면서 사랑했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은 각자 자기 방식으로 아이를 돌보고 사랑을 준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부모님들만큼이나 아이들도 부모를 사랑한다. 부모님보다 아이들을 더 자세히 보는 입장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 나이가 더 어린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미워하면서 사랑한다는 것 정도가 다르다고 할까. 아이가 없는 어른이 가져야 하는 바른 생각이란 엄마가 된 친구와 나는 각자의 속도와 방향으로 살아간다. 부모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나는 끝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친구 역시 아이 없이 나이 들어가는 나의 삶을 그저 짐작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자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 예전처럼 서운하지 않다. 언제든지 손 내밀 수 있는 자리에 잘 보이는 곳에 내가 가 있겠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내가 어른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 해도 상관없다. 어른은 그런데 신경 쓰지 않는 법이다. 나에게 반말이란 나를 별명으로 부르게 하고 서로 반말로 대화를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자 금방 마음이 어두워졌다. 나는 그만큼 열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린이가 나한테 반말을 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았다. 100% 동의하기는 어렵다. 존댓말로도 감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를테면 존댓말로는 마음껏 자랑하기가 어렵다. 내용은 전달할 수 있지만 자랑의 핵심인 뽐내는 기분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어느 날 주한이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선생님 저 오늘 생일이다요? 라고 말했을 때 처음 알았다. 반말이라면 나 오늘 생일이다? 라고 했을 게 분명하다. 그에 비하면 존댓말 저 오늘 생일이에요 는 얼마나 맥빠지는 문장인가. 소리내어 두 문장을 말해보시길. 비슷한 예로 송년 수업 때 반짝 스커트를 입은 내게 지은이가 한 말 선생님 멋있으시다요가 있다. 감탄을 표현하기엔 선생님 멋있다 쪽이 더
강렬하지 않았을까? 지속적으로 고민해봐야 하는 얘기. 어른들 사이에도 한쪽은 반말을 쓰고 한쪽은 존댓말을 쓰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다. 상사와 부하 직원, 시어머니와 며느리, 선배와 후배처럼. 이들의 대화에서 감정을 편하게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쪽일까? 반말을 하는 쪽이다. 생일이다? 물음표 부분에 해당하는 분위기도 반말을 하는 쪽은 전달할 수 있다. 존댓말을 하는 쪽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상대가 표현한 감정을 알아차리고 대응한다. 인류학자 김연경이 사람, 장소, 환대에서 좀비법의 체계는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굴러가는 데 필요한 감정 노동을 아랫사람 몫으로 떠넘기는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적한 대로다. 교진이가 부모 얘기에 끼어드는 이유가 이건가? 여행을 와서 들뜨고 이것저것 궁금한 것은 나나 어린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요한 정보가 오가는 대화에 참여하기는커녕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제대로 볼 수조차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손드는 의미를 이제 알았다.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드는 것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기 위해서다. 몸집이 작아서 눈에 띄지 않을까봐 조금이라도 커 보이려는 것이다. 부드러운 통찰력. 어린이와 어른의 척도가 이렇게 다른데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이는 몸집이 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볼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동안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 어른이 되고서 크니까 좋구나, 속이 다 후련하다 했을 법도 한데 일단은 내가 천천히 자랐기 때문이다. 날마다 조금씩 거의 느껴지지 않는 속도로 자라면서 어른들 중심의 세상에 적응해 왔을 것이다. 덕분에 멀미를 하진 않았지만 대신 어린 시절에 얼마나 불편했는지도 까맣게 잊고 살았다. 스쿨존, 쿨하게 인정한다. 이제야. 스쿨존은 최소한의 공간이다. 어린이가 어른과 다른 시야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동차로부터 위협당하지 않을 공간. 어린이가 어른이 되려면 무엇보다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용도 없고 용기도 없다. 김수영처럼, 나처럼. 작가의 통찰에 박수! 아저씨들이 왁자하게 모여 떠드는 테이블은 쳐다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는 그런 시선을 보냈다. 너무 후회되는 일이다. 어린이를 거부하는 업주에게 껄끄러운 상황을 감수할 용기가 없는 것처럼 어린이를 참지 못하는 내게는 관용이 없었다. 무례한 질문의 전형. 어린이는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어디서 배워야 할까? 당연하게도 공공장소에서 배워야 한다. 다른 손님들의 행동을 보고 잘못된 행동을 제지당하면서 배워야 한다.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그에 걸맞은 행동을 배워야 한다. 어린이가 어른보다 빨리 배운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다. 진짜 15,000원이에요? 하던 분보다 확실히 더 빨리 배울 것이다. 눈물이 날 정도로 동의한다. 사회가, 국가가 부당한 말을 할 때 우리는 반대말을 찾으면 안 된다. 옳은 말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사회에 할 수 있는 말, 해야 하는 말은 여성을 도구로 보지 말라는 것이었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라는 것이다. 우리 각자의 성별이나 자녀가 있고 없고가 기준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어린이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린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약자에게 안전한 세상은 결국 모두에게 안전한 세상이다. 우리 중 누가 언제 약자가 될지 모른다. 우리는 힘을 합쳐야 한다. 나는 그것이 결국 개인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는다. 모과 이야기. 이웃 아주머니에게 이 과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뭐가? 라고 답하셨다. 이거요. 이거 이름이 뭐냐고요. 뭐가? 이거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름요. 뭐가?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슬슬 무서워졌을 때쯤 아주머니는 웃는 얼굴로 나를 보며 천천히 다시 말씀하셨다. 모, 과. 덕분에 과일 이름도 알았고 아주머니에 대한 오해도 풀었다.
드래곤 나물 대박이다. 촘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다. 대훈이는 점심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면서 드래곤 나물인가 그랬어요. 맞아요, 드래곤 나물. 조금 용처럼 생겼어요 하고 말한 적도 있다. 그래, 곤드레 나물의 어감이 독특하긴 하지. 반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린이가 대상화된다. 어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어린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꼭 어린이를 존중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른이 어린이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오히려 사랑은 칼이 되어 어린이를 해치고 방패가 되어 어른을 합리화한다. 좋아해서 그러는 걸 가지고 내가 너무 야박하게 말하는 것 같다면 좋아해서 괴롭힌다는 변명이 얼마나 많은 패단을 불러왔는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어린이를 감상하지 말라. 어린이는 어른을 즐겁게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어른의 큰 오해다. 알고만 있지 않아야겠다. 세상에는 어린이를 울리는 어른과 어린이를 웃게 하는 어른이 있다. 어느 쪽이 좋은 어른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아이들의 질문에 나는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은규의 질문은 어딘가 날카로운 데가 있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는 왜 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연습하고 괜히 시합하다 싸우고 그러는데 체력을 키우려면 그냥 체육 시간을 늘려주면 안 돼요? 같은 질문이 그렇다. 단체, 협동, 경쟁을 통해 축제, 이와 같은 나 자신도 썩 믿지 않는 말들을 주워 섬기다 보면 조금 진땀이 난다. 어디서 시위하면요, 거기 온 사람들 몇 명인지 경찰이 말하는 거랑 시위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왜 달라요? 그 사람들 몇 명인지는 어떻게 세요? 미세먼지는 정말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노동절에 왜 학교는 안 쉬어요? 초등학생은 노동자가 아니잖아. 선생님들은 노동자잖아요. 어떤 때는 청문회에 불려나온 심정이 되기도 한다. 방정환 선생님의 생일이라는 얘기는 왜 없을까? 1923년의 첫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고 이후 5월 첫 일요일로 지정되었다가 해방 뒤에 5월 5일로 정해졌다는 알고는 조금 머쓱했다. 내가 또 상상의 날개를 너무 화려하게 펼쳤네. 어린이날 다시 생각해보자. 어디 어린이날만 그런가? 지역사회 전체가 어린이를 찾아 나서고 어린이를 알아보고 어린이를 챙기면 좋겠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이니 뭐니 하는 말도 자제하면 좋겠다. 어린이는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 살아있다. 어린이들에게 사인이란, 처음 온 어린이들은 일생을 결정하는 일인 양 고심해서 사인을 만든다. 그러고는 다음 주에 그 사인을 까먹어서 다시 만든다. 천천히 해. 사실 천천히 해는 내가 아는 가장 맺힌 데 없는 선배가 자주 하는 말이다. 퇴근길에 비가 오면 그 선배는 사무실에서 지하철역까지 꼭 후배들 차로 데려다 주었는데 우리가 차에 탈 때도 내릴 때도 늘 그렇게 말했다. 천천히 해. 나는 그 말이 좋았다. 덕분에 차를 얻어 타는 게 미안하지 않고 고마웠다. 한편으로는 선배는 그런 말을 듣고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었나 보구나 싶었다. 나중에 내가 천천히 해 라고 말하고 보니 나도 그런 말을 들어본 사람이었다. 꼭 인생 축이 자리 잡힌 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서평. 어린이라는 세계는 당신이 잊고 있었던 신중하고 용감했던 당신의 세계다. 김지은. 서평. 어린이를 온전히 마주하는 경험은 결국 우리 안에 오랫동안 꽁꽁 숨겨둔 가장 작고 여린 마음들을 다시 꺼내 들여다보고 천천히 헤아리는 시간이라는 걸, 어린이를 대하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와 마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걸. 윤가은.